일주일에 한 권 고서의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들기. 안녕하세요, 하루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아널드 베넷이 1911년에 출간한 정신적 효율성입니다. 아널드 베넷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을 대표하는 영국 작가 중 한 명으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한 에세이와 자기계발, 철학에 대한 책을 남긴 작가입니다. 이 책 또한 멘탈 관리의 중요성과 실용적인 방법들을 현실적으로 다루고 있었는데요. 조금은 직설적이지만 충분히 공감이 되는 그의 통찰은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아널드 베넷의 이 특별한 책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영상과 진동을 맞출 준비가 되셨다면 11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정신적 효율성의 세계로 여정을 떠나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1장. 간절한 호소. 현대사회는 신체적 효율성의 극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어쩌면 스파르타 이후로 보지 못한 수준일지도 모른다. 요즘 매체를 보면 신체 단련 전문가들의 광고가 넘쳐난다. 며칠 전 나도 전문가라 불리는 한 사람이 쓴 책을 봤다. 하루 15분 투자로 완벽한 건강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었다. 광고는 점점 늘어나고 규모도 커졌다. 광고에는 돈이 든다.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뜻이다.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체적 비효율성에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의미이다. 영국에서도 비록 미국만큼 요란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 열기는 점점 확산되고 있다. 우리의 근육도 함께 성장하는 중인 것이다. 아침에 누군가의 침실을 불시에 들여다보면 바닥에 누워있거나 거꾸로 서있거나 아령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모두 신체적 효율성을 향한 열망의 한 장면이다. 한때 나도 신체적 효율성에 꽤 몰입했었다. 면도를 마치자마자 바닥에 누워 커다란 차트에 나열된 15가지 기묘한 동작을 그대로 따라 했으니 말이다. 그 결과 불과 3주 만에 내 목은 운동선수처럼 굵어져 셔츠에 깃이 전혀 맞지 않았다. 셔츠 가게 주인은 덕분에 큰 돈을 벌었고 나는 결론을 내렸다. 이쯤이면 충분하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상하지 않은가? 신체를 단련하기 위해서는 하루 15분을 기꺼이 투자하면서도 정작 정신을 단련하는 데에는 단 한순간도 시간을 내겠다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다. 사실 보통의 신체도 상당히 복잡하고 때로는 균형이 무너질 수도 있다. 하지만 훈련만 잘하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신체보다 훨씬 정교한 정신은 어떨까? 놀랍게도 신체보다 더 쉽게 단련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종종 간과하고 있다. 광고 속 근육질 남자를 보고 이대로는 안 되겠네 하고 마음먹은 뒤 팔 근육 키우기에 열중하는 우리의 모습이 떠오른다. 그리고 어느 날 옷 사이로 살짝 드러나는 단단한 근육의 윤곽을 보며 뿌듯해한다. 정신 역시 근육과 마찬가지로 여러 장치가 얽힌 하나의 기관임을 우리는 종종 잊는다. 게다가 이 보이지 않는 기관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어떤 부분은 퇴화했고 어떤 부분은 영양 부족이며 또 어떤 부분은 형태 자체가 뒤틀려 있다. 오랫동안 앉아 일만 하던 사람이 주말에 긴 산책을 해보면 어떨까? 그날 저녁 그는 지나친 피로에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서 자신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신체를 갖고 있는지 깨달으며 충격을 받는다. 그리고 결심한다. 사무실까지 걸어 다니든 스포츠를 즐기든 아침 운동을 하든 뭔가 바꿔보자고 말이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같은 사람이 신문, 잡지, 소설 같은 것만 읽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과학, 철학, 예술 같은 주제를 깊이 파고들어 보겠다고 마음먹으면 어떨까? 정말로 하루 종일 머리를 쓰고 나서 저녁엔 신문조차 볼 수 없을 정도로 탈진해버릴까? 아닐 것이다. 10중 8구 그는 단 15분 만에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바람이 불어오기 전에 포기하고 말 가능성이 클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그는 이건 심각한 문제군, 어떻게든 해결해야겠어 라며 신체 단련에 몰두했을 때처럼
자신의 정신적 비효율을 고민하게 될까? 아닐 것이다. 19,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상태를 받아들이면서 부끄러워하거나 후회할 겨를조차 없이 일상을 이어갈 것이다. 내 말이 이해되는가? 누구라도 정신적 비효율성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살짝의 아쉬움은 느낄 것이다. 하지만 그 아쉬움은 너무나 희미해서 금방 묻혀버리기 일쑤다. 이렇게 옅은 후회는 특히 지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들 사이에서 은은한 안개처럼 퍼져 있다. 주변을 둘러보면 어디서나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인생의 중반기에 접어든 사람들에게서는 더욱 선명히 드러난다. 그들은 세상에 어마어마한 양의 지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동시에 그 방대한 지식 중 어느 것도 제대로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했다는 현실도 뼈저리게 깨닫고 있다. 밤하늘이 별빛으로 가득한 어느 날 저녁, 정돈된 집을 나와 천천히 산책을 한다. 잠시 우주의 경이로움에 가슴이 두근거리지만 그 순간 머릿속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속삭인다. 플레이아데스 성단에는 별이 5만 개 있다고 책에서 읽었지만 정작 하늘 어디쯤 있는지도 모르는구나. 하루는 24시간인데 그중 8시간만 일하고도 정신을 단련하겠다는 마음은 먹지 않는다. 조금만 더 노력하고 체계를 갖추고 작은 습관이라도 만들면 정신의 나태함을 극복하고 그토록 열망하던 지식과 감각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 텐데 말이다. 그러나 그 후에는 결코 절실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하루하루를 흘려보낸다. 그들의 모습은 끝없이 이어진 호화로운 연회 테이블을 따라 걸으면서도 단 한 번도 손을 뻗어 음식을 집어들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 내가 너무 과장하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 대부분이 마음 깊은 곳에서 이미 이런 씁쓸함을 느껴본 적이 있을까? 그리고 그 정신적 나태함을 변명할 핑계조차 찾기 어려운 순간을 맞닥뜨린 적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상태에 머무르는 이유가 무능력 때문은 아니다. 시간이나 기회의 부족, 배움의 수단이 없어서도 아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는 정신적 효율성 전문가가 거의 없는 것일까? 신체 단련법은 넘쳐나는데 정작 정신 단련법을 알려주는 사람은 왜 그렇게 드문 걸까? 신체 단련 전문가 중에서는 실제로 뛰어난 성과를 내는 이들도 분명 존재한다. 그렇다면 체계적인 신체 단련이 가능하다면 정신 단련을 위한 방법도 충분히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여가 시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정신이라는 녹슬어가는 이 장엄한 기계를 다시 돌릴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일일까? 우리 모두는 단순히 생계를 넘어 지식과 취향을 갈고 닦으며 인생을 아름답게 완성하고 싶어 한다. 죽기 전에 아무것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떠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품어본 적이 한 번쯤은 있지 않은가? 그러나 문제는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다. 대부분은 의지만큼은 충분하다. 정작 중요한 건 처음의 의지가 아니라 지속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걸림돌은 우리의 정신적 장치가 너무 오래 방치된 탓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결국 해결책은 두 가지다. 의지력을 기르고 방치된 정신적 장치를 다시 건강한 상태로 복원하는 것.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고민들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을 스쳐 지나갔을 것이다. 그 중에는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 시도해 성공한 이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2장 멘탈 치유. 결심은 쉽다. 강인한 정신을 지닌 누군가에게 잠시 감화받기만 해도 가능하니까. 하지만 그 결심을 매일 아침이든 저녁이든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 이 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쉽게 반박하지 못할 것이다. 어떤 시스템이든 결국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의 결단력에 달려있다. 그리고 진정 중요한 것은 그 시스템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사람의 태도와 마음가짐이다. 이 올바른 태도란 단순한 열정이나 순간적 각성이 아니라
스스로의 현실을 냉정히 바라보고 기질적 한계를 인정하며 방해 요소의 힘을 평가하고 과거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는 데서 비롯된다. 이제 아주 평범한 예를 들어보자. 바로 당신의 이야기라 해보자. 당신은 30살이고 비교적 편안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다. 물론 걱정거리와 책임이 있고 매일 꽤나 고된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일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과중하지는 않다. 최근 들어 정신적 효율성이라는 개념이 화두가 되면서 당신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는다. 그리고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온다. 내 정신은 좀 더 활기찰 수도 있었을 텐데, 더 많은 걸 알고 싶었는데. 그러다 문득 어느 날 이제 내 정신을 제대로 단련해야겠다 라는 결심이 솟구쳐 오른다. 정원 벤치에서 벌떡 일어서며 다짐한다. 그래, 지금부터 내 정신을 제대로 가꿔보자. 잠깐, 다시 자리에 앉아 주먹을 꼭 쥐어보자.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이런 통찰의 순간을 여러 번 겪어본 적이 있기 때문이다. 30살이 될 때까지 수많은 거창한 결심을 했다가 실패로 끝났던 기억이 떠오르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떠한 대비책을 마련했는가?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달리해야 할까? 예전과 달라진 게 전혀 없다면 이번에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당신의 의지는 과거보다 강해졌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과거의 실패를 인정하고 받아들인 그 순간 사실 결심의 뿌리는 깊이 상처를 입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보여도 결정적 순간에는 그 상처가 다시 벌어져 당신을 쓰러뜨릴지도 모른다. 그러니 지금 묻겠다. 이번에는 무엇을 다르게 할 생각인가? 실패를 피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했는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다면 당연할 것이다. 아직 그 부분을 깊이 고민해보지 않았으니까 말이다. 나는 당신을 알지 못하지만 하지만 나 자신을 알기에 당신도 어쩌면 비슷할 것이라 짐작하고 있다. 과거의 실패에는 3가지 큰 이유가 있었다. 첫 번째 이유는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시작하려 했다는 것이다. 당신은 신체 운동에 대해서라면 충분히 단계적 접근을 하지 않는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1시간 내내 배트를 휘두르거나 무리한 운동을 시도하진 않을 것이다. 그런데 왜 정신을 단련하는 일에 대해서는 다르게 행동하는가? 신체와 정신의 유사점을 이제는 깨달아야 한다. 이번에는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마라. 아예 계획조차 세우지 않아도 좋다. 그저 아주 쉬운 예열 운동부터 시작하라. 말도 안 될 만큼 간단하게 말이다. 예를 들어 앞으로 한 달 안에 자기 개발서를 한 권 정해서 2번 읽고 책 뒤에 마음이 드는 구절을 메모하겠다. 이 정도면 어떨까?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 정도면 껌이지. 그렇다면 직접 해보라. 그리고 정말 해냈을 때 당신은 적어도 결심을 끝까지 지켜냈다는 성취감을 얻게 될 것이다. 당신의 정신은 한층 단단해지고 건강한 자신감이 생길 것이다. 그제야 비로소 좀 더 체계적인 계획을 세울 자격이 생긴 것이다. 가령 3달 동안 꾸준히 실천할 작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시기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실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 위험한 상처가 될 실패에서 벗어났다는 점이다. 그리고 2번째 이유는 주변 사람들의 냉소적인 미소가 당신의 의지를 잠식했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새 결심을 내비치면 반드시 조롱 섞인 시선이 뒤따른다. 마치 술 주정뱅이가 술을 마셨을 때보다도 나 이제 술 끊겠어 라고 말하는 순간을 더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보이겠지만 이런 상황은 실제로 존재하며 이는 인간 본성의 한 단면이다. 물론 어떤 강인한 사람들은 이러한 조롱을 오히려 의지를 굳게 다지는 계기로 삼지만 대부분은 그 비웃음이 독이 되어버린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당신의 결심을 굳이 외부에 알릴 필요가 없다. 깃발을 아예 세우지도 말고 조용히 실천하라. 한두 번 작은 성공을 거둔 뒤에 비로소 깃발을 흔들어도 늦지 않다. 그렇게 하면 비열하고 초라한 비웃음은 애초에 생겨날 틈조차 없을 것이다. 3번째 이유는 하루의 일정을 재정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무리 게으르고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도 하루 24시간 동안 뭔가를 하기는 한다. 그런데도 당신은 마치 하루가 26시간인 양 착각하며 새로운 공부 계획을 억지로 끼워 넣으려 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한다. 기존 일상에서 큰 무언가를 과감히 포기하지 않는 한 진지한 정신 단련을 위한 자리는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루라는 공간 속에서 새로 시작할 작업을 위한 공간을 개척하고 정리해야 한다. 잠을 줄여서는 안 된다. 기존 일정 사이에 억지로 틈을 내서 공부하려 하지도 마라. 과감하게 칼을 들어 기존 일정 중 일부를 덜어내라. 그리고 매일 30분 정도 독서나 사색을 할 생각이라면 그 시간을 1시간으로 확보해라.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 남는 시간 100% 확보는 결코 과한 요구가 아니다. 3장. 멘탈 체조. 나는 지금까지 정신적 효율성을 향해 진지하게 나아가려 할 때 필요한 마음가짐과 과거에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정신적 체조, 즉 구체적인 훈련 방법에 대해 말해보려 한다. 이 훈련들은 음악을 배울 때 기초 테크닉으로 손과 손목을 단련하는 연습에 비유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악기를 익힐 때는 이런 단순 연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도 정신을 훈련하는 단계적 접근에 대해서는 왠지 어색해하고 부끄러워한다는 것이다. 이는 게으름도 한몫하지만 쓸데없는 자의식이 더 큰 장애물이 된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암기를 꺼려한다. 하지만 사실 위대한 시나 명언을 외우는 것만큼 강력한 정신훈련도 드물다. 6개월 동안 매주 20줄씩 암기하기, 이것만 실천해도 정신적 무기력을 극복하는 치료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암기가 좋은 이유는 집중력을 강제로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기 개발의 첫걸음은 언제든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에 있다. 또 다른 훌륭한 훈련법으로는 아무 책이나 한 페이지를 읽고 곧바로 자신의 말이나 원문 그대로 최대한 정확하게 적어보는 방법이 있다. 하루 15분이면 충분하지만 효과는 마법처럼 나타난다. 이제 글쓰기 영역으로 넘어가자. 나는 글을 쓰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있지만 글쓰기에 특별한 환상을 갖고 있지는 않다. 매일 아침 세상에서 가장 싫은 운동이 있다면 글쓰기일 것이야 라고 농담처럼 말할 정도이다. 그럼에도 단언하건대 정신적 효율성을 진정으로 높이고 싶다면 글쓰기 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 무엇을 쓰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문장을 만들고 생각의 흐름을 이어가는 경험이다. 글쓰기의 형태는 다양하다. 굳이 전문적인 글일 필요도 없다. 일기를 쓸 수도 있지만 솔직히 말해 일기는 정신적 단련법으로는 그리 좋은 편이 아니다. 일기는 보통 최소한의 정신적 노력만으로 써지기 쉽기 때문이다. 반면 저널과 같은 글은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기록하는 도구가 된다. 저널은 삶을 바라보는 거대한 창이 될 수 있으며 특정한 주제든 방대한 범위든 자유롭게 담아낼 수 있다. 일기나 저널이 싫다면 에세이를 써도 좋다. 읽은 책에 대한 간단한 메모를 남기는 것도 괜찮다. 또한 자신에게 특별한 울림을 준 문장들을 모아 선집을 만드는 것도 좋은 지적 취미가 될 것이다. 특히 처음부터 너무 높은 강도로 뛰어들기 부담스러운 사람들에게 이런 방식을 통해 가볍게 시작해보는 것은 훌륭한 선택이 될 것이다. 어떤 방식을 택하든 글쓰기라는 행위 자체는 거의 모든 지적 훈련 과정의 필수 요소가 된다. 그리고 글쓰기 다음 단계가 사고이다. 순서가 조금 낯설어 보일 수 있지만 나는 이 흐름을 고수한다. 사람은 자기 뇌를 완벽히 통제하기 전까지 너무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거나 남의 생각을 무비판적으로 반복하고 순간적 감정에 쉽게 흔들리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한 자신의 능력을 10분의 1도 채 활용하지 못한다. 나아가 그런 사람들은 아직 자기만의 세계에 발을 들이지 못했으며 무한히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정신적 효율성은 명상을 통해 기를 수도 있다. 하루 10분이라도 좋으니 절대적으로, 규칙적으로,
자신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깊고 높은 생각에 집중해 보아라. 실패가 잦더라도 개의치 말고 묵묵히 이어가면 몇 주 뒤에는 그 효과를 스스로 확인하게 될 것이다. 다만 초심자는 먼저 의지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우고 생각을 글로 명료하게 정리하는 습관부터 갖춰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명상 훈련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시점이 찾아온다. 물론 정신적 효율성은 결국 자기 개발을 실천하는 과정에서만 길러진다. 그러나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가 아니라 그 길을 어떻게 걸어야 하는가이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말해주지 않고 단지 걷는 방법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라고 반박할 수도 있다. 정확히 그렇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너는 어디로 가야 한다고 정해줄 수는 없다. 만약 그 사람이 스스로 목적지를 정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 그에게는 자기 개발의 근본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이 우주 전체가 탐구라는 이름으로 당신에게 열려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당신이 진정으로 흥미를 느끼는 무언가를 선택하라. 그 주제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그것이 다른 영역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파악하는 능력을 기른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자기 개발이 될 수 있다. 4장. 개성 표현하기. 가장 흥미롭고도 유용한 사실 중 하나는 우리는 결코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주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물론 대략적인 호감, 비호감 정도는 짐작할 수 있고 때로는 누군가가 노골적으로 반응을 보여주기도 한다. 하지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그런 표면적인 수준이 아니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우리 머릿속에는 다른 이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나와 완전히 일치하는 이미지를 품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곰곰이 생각해보아라. 우리가 거리에서 누군가와 마주치고 친구의 집에 초대되어 차를 마시고 농담을 나누고 불평을 털어놓고 때론 논쟁을 벌이는 동안에도 어딘가에는 또 다른 나가 존재한다. 그 나는 당신의 지인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들은 이 인물, 곧 당신을 분석하고 평가한 뒤 속으로는 어느 정도 결론을 내렸겠지만 그 내용을 당신에게 노골적으로 털어놓은 적은 거의 없을 것이다. 거울 속의 내 모습을 보고서도 낯설음을 느끼는 순간이 있다. 내가 직접 고른 옷을 입었는데도 문득 거울 앞에서 이게 정말 나인가? 하고 의아해질 때가 있다. 그렇다면 겉모습조차 때때로 낯설게 느껴지는데 하물며 정신적, 도덕적 개성에서 비롯되는 복잡한 인상은 얼마나 더 모호하고 불분명하게 느껴질까? 누군가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솔직하게 애쓴다고 해보자. 결과는 어떻게 될까? 주변 사람들은 속으로 저 사람은 지금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 중이구나 정도로 인식하고 끝낼 것이다. 만약 한두 번의 짧은 만남으로 관계가 결정되는 상황이라면 애써 꾸민 이미지를 상대방에게 각인시킬 수도 있겠다. 하지만 긴 시간이 주어진다면 어떠한 전략이나 꾸밈도 궁극적으로는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인상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의도만으로 형성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무의식적 성향과 맞물려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아무리 교묘해도 완벽한 기만은 불가능하다. 극단적으로는 아들이 어머니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떠올려 보자. 어머니는 아들이 냉담하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다면 이미 그것을 명확히 알고 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로 선택했을 뿐이다. 즉, 아들은 사실상 어머니를 속이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 역시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다. 놀라운 것은 사람들은 타인의 성격을 잘못 파악하기보다는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간파한다는 사실이다. 특히 근본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말이다. 아무리 교활한 사람이라도 자기 본성을 평범한 사람에게까지 영원히 숨길 수는 없다. 주변의 가장 친한 친구들을 떠올려보라. 그들의 단점을 전혀 모른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가? 오히려 그 결점들이 누구보다 선명하게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친구들 또한 같은 눈으로 나를 평가하고 있다. 결국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지인의 날카로운 시선 속에 놓여 있다. 그들은 우리에게 어떤 환상도 품지 않는다. 때로는 잔인할 정도로 솔직하고 냉정한 평가를 내린다. 더욱이 우리가 친구들에게 가장 거슬리게 만드는 특징은 정작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부분에 숨어 있다. 시간이 흐른 뒤 예를 들어 40이 된 사람이 과거 30살적 일을 회상한다면 아, 그때 난 정말 뻔뻔했었구나. 얼마나 그들을 불편하게 했을까. 하지만 난 전혀 몰랐어. 좋은 의도였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무지했구나 하고 뒤늦게 깨달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다. 그리고 40의 내가 30 시절을 후회하듯 50이 된 내 미래 또한 40 시절의 어리석음을 곱씹게 될 것이다.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겸손함이 길러진다.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이나 상처를 주지 않으려 더 신중해지기도 한다. 이러한 신중함은 우정의 관계에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태도다. 어쩌면 선량함이 인류의 발전을 좌우하는 가장 위대한 자질은 아닐 수 있어도 우정만큼은 선량함을 떠나서는 이야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끌리는 이유 중 하나는 그 사람의 화려한 재능일 수도 있다. 그러나 결국 그 사람에게 돌아오게 만드는 힘은 그가 갖고 있는 선량함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진정한 선량함은 넓은 시야를 지닌 이들에게서 주로 발견된다. 반대로 지나치게 편협한 사람들은 진정한 선량함을 갖추지 못하게 된다. 결국 우리는 완벽하게 다른 이를 속이거나 스스로를 온전히 감출 수는 없다. 또한 시간이 흐를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점차 깨닫게 된다. 그 깨달음이 때로는 늦은 후회로 남는다 해도 적어도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데 있어 그 겸손함과 신중함은 우리에게 큰 자산이 될 것이다. 그 마음은 바로 선량함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 선량함을 지켜나가는 태도야말로 긴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우정의 밑바탕이 된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부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하루북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